여전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안압이고 모든 녹내장 치료의 근간은 이제 안압을 낮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을 제외한 모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던 지난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녹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모아놓은 질환군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을 단일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녹내장을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 녹내장을 제외하고 설명을 하자면은 녹내장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개방각과 폐쇄각이고 또 한 가지는 1차성과 2차성입니다. 폐쇄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은 다른 녹내장은 전부 다 개방각이 되겠고요. 1차성 또는 원발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 쓰는 용어이고요. 다른 녹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하면은 2차성 또는 속발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녹내장 중에서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에 정상 안압 녹내장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을 제외한 모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쇄각 녹내장이 있다고 합시다. 폐쇄가 돼서 안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폐쇄를 해결해주면 안압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포도막염에 의한 2차성 녹내장이 있어요. 그럼 염증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니까 염증을 해결해주면 안압이 떨어집니다. 스테로이드에 의한 2차성 녹내장이다. 스테로이드를 안 쓰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물론 이제 임상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서요.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원발성이란 진단은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다 아니다, 뭔지 모르겠다 할 때 붙이는 진단명인데요. 우리가 환자를 봤어요. 시야도 안 좋고 시신경도 안 좋고 녹내장인 것 같아요. 특별히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염증도 없고 뭐 폐쇄각도 없고, 그러면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붙이게 되고요. 진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도염량이 생겼다든지 거짓낙설 증후군인 걸 발견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2차성 녹내장으로 이제 진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 때문에 더 설명이 어렵습니다.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안압이 원인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안압이고 모든 녹내장 치료의 근간은 이제 안압을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모순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상을 정의하느냐인데요. 과학에서 통계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95% 신뢰 구간입니다. 정규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 표준 편차 2 이내에 속하는 게 대략 95%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약 2.5%가 안압이 높은 고안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하나 있는데, 녹내장의 유병률이 2.5%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이 우리나라에서 약 4%에서 6%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값인 5%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녹내장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해도 대충 2.5% 정도가 안압이 높은데 녹내장이 5%예요. 그러면 녹내장 중에 절반은 당연히 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 약 70%에서 80%는 안압이 정상이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외래에서 측정하는 안압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압이라는 게 하루 종일 365일 일정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변동이 있습니다. 낮에 걸어다니고 활동할 때는 안압이 제일 낮고 밤에 누워서 잘 때 안압이 제일 높아지는데, 낮에 측정한 안압이 정상 범위라고 해서 밤에 안압이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죠. 아무리 자주 와서 안압을 측정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외래에서 측정하는 안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압이 무조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큰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압을 측정을 할 때 그 정확도도 문제가 되는데요. 안압이라는 거는 안구 내 압력입니다. 그럼 눈 안에서 측정을 해야 정확하겠죠. 눈에 구멍을 뚫어서 측정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눈 밖에서 저희가 눌러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눌러봤을 때 눈이 말랑말랑하면은 안압이 낮은 거고,
눈이 단단하면 안압이 높은 건데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우리가 뭐 축구공이나 타이어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압력으로 공기를 넣었다고 해도 타이어가 두껍고 단단하면은 당연히 눌렀을 때 단단하겠죠. 그리고 얇고 물렁물렁한 재질이면은 당연히 이제 눌렀을 때 좀 더 말랑말랑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라식이나 라섹 같은 레이저 굴절 수술인데요. 각막이 있으면은 각막의 윗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그럼 각막이 깎아내면 당연히 얇아졌을 거고 당연히 약해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굴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외래에서 우리가 안압을 측정했을 때 안압이 뭐 12, 14 완전히 정상 범위라고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안압이 높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뭐 각막 두께라든지 공막의 두께라든지 강성 같은 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압이 절대로 정상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상이다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눈 자체가 어느 정도로 튼튼하냐에 따라서 안압에 대한 감수성이 당연히 다르겠죠. 눈이 약한 분들은 안압이 많이 높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눈이 튼튼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압이 좀 높아도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은 안압이 한 20일 정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별 문제는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눈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60대에서 안압이 21이다. 이거는 대부분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편차들이 있고, 수술 같은 걸 해보면은 이제 공막이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안압 자체도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안압을 낮게 만들어도 그 안압조차도 너무 높은 안압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해도 일단은 안압을 치료하는 게 1번이 되고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안압 외에는 저희가 원인이다 지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가 대부분의 효과가 있다. 일부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대체적인 확실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주제를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